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빅텐트 운명의 열흘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2일까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자는 2명으로 가려졌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이제 남은 변수는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가 되겠습니다. 한대행은 3일부터 대선 캠프를 정식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총리실 일부 참모들도 곧 캠프에 합류하고 이후 본격적인 제3지대 단일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강 티켓을 잡아낸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경선 후보 단일화 논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온도차는 매우 뚜렷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또 생각이 있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차차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와서 2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마지막 2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승에 진출한 두 후보 오늘 밤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진검승부 TV 토론회를 치릅니다. 토론회 후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번 주 토요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것인가였는데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나오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후보는 선고 날짜가 신속히 잡힌 데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선대위 참여 인사들 면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친노, 친문, 보수,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대선 이제 34일 앞둔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고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오늘 마지막 토론에 나섭니다. 관련 내용을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는데 보수, 친명, 또 비명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김진욱 대변인도 참가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네. 예. 어떤 평가입니까? 메머드급 선대위.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의 아마 그 가장 키워드는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란을 종식시키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기 통합 안에는 보수, 진보 이런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친노, 친문, 친명, 비명, 반명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원팀으로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권 교체에 모두가 다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좀 그 큰 선대위를 구성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선대위 아직 국민의힘 꾸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네. 선대위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보수 인사를 영입을 한다라든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라든지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을 조금 더 따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사실상 이낙연 전 총리가 없다는 것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간에 굉장히 강했었던 이 경선 과정. 그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도 이낙연 전 후보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이낙연 후보는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지금 선대위를 꾸릴 때는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낙연 전 총리를 한번 만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날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운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서운해해서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뭐 환자처럼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계속적으로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계 인사들이 있거든요. 정대철 헌정회장이라든지 뭐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손학규, 고건 이런 분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 민주당에서 원로들이 오히려 이재명이 아닌 당 외 인사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조금 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당내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이 달라서 당을 이탈해서 다른 당 밖에서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민주당의 이 통합 안에 범위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또 일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셨지만 또 생각이 같다라고 하시고 함께 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책사로 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뭐 이인기 의원님이나 권오을 전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선대위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 김은경 복지부 우리 질병관리청장 네. 뭐 이런 다양한 직군 또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아니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왜 지금 민주당에 이렇게 속속 모여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동안 어지러워졌던 이 국정을 좀 혼란을 좀 매듭지어 달라. 그리고 또 통합 양극단으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양극단을 좀 가운데로 좀 모아서 갈라진 우리나라를 좀 통합시켜 달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되고 발전돼서 대한민국이 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이런 뜻들을 모아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에 계시다가 일부 뜻을 달리하고 당 밖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당 밖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겠다 모여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한 희망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평가를 높게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수 인사들의 참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선대위를 꾸리게 되면은 당연히 진보 쪽 인사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꼬는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인사 영입 그리고 외연 확대에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만 말씀드린 민주당 내에서의 다른 계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 저녁에 퇴근길 직장인들 만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첫 민생 행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오늘 선대위가 좀 전에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대위 출범하고 첫 외부 공식 일정이 이제 이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늘 선대위에서 아까 발표할 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 경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귀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시는 모습도 연출을 좀 주셨는데 이 오늘 다양한 이 직업을 가지신
그 분들이 퇴근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일상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직장 생활들이나 이런 애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내일이 메이데이 또 노동절이고 또 오늘 이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을 좀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휴식하고 또 재충전해서 일상의 생활 부담을 또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그런 공약들까지 같이 해서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애환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공약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사니즘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보가 빨리 결정되다 보니까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장인들 퇴근길에 만난다라는 것은 저는 민생 행보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쇄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당의 지지율보다도 조금 더 낮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아마도 굉장히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 메이킹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었다라는 것이 이제 선거 비용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전받을 때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지난 총선 과정에도 본인의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이찍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든지 과거에 가족에게 대해서 험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 기자들에게도 예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화를 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이번에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밤에 두 사람,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TV 토론회 한 번만 하는 거지만 합니다. 양쪽에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 내용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중산층에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는 아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이른바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은 월 300만 원 이상 선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네, 뭐 공약은 나왔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공약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1대1 토론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돌린 뒤에 토요일 날 전당대회로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각자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일단은 좀 우연히도 탄핵에 찬성했었던 후보가 한 명 올라오고 반대했었던 후보가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비상계엄의 문제 때문에 대선에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상 8강과 4강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당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오늘은 아마 이러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준비된 후보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지난 4강 토론에 있어서 1년 대한민국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평생 검찰로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내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지자체장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근데 지금까지 토론에 있어서 본인이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오늘이 벌써 이제 3차 경선 아닙니까? 네. 그 3차 경선인데 이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는 것이 지난 2차 경선에서의 1대1 지명 토론인데 오늘도 이제 저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 토론에서 어떤 정책적 토론들이 주목받기보다는 앞으로 최종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모든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김문수, 한덕수 이제 섞어가지고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성사시키겠다라는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스탠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또 이 최종 후보가 본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이 단일화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상당히 큰 여론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 놓고 봐야 되고 사실 이제 이번 주말에 최종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최종이라고 보지 않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해 나갈지 그리고 그 단일화에서 최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여전히 남아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내선 이 단일화 부분이 네.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당원들께서는 제 주위에서는 꽤 많은 분들께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했던 것이 위헌 위법하고 그래서 파면 결정을 받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만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그 독재 체제 이런 것들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러한 전행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번 그 대선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했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반명연대, 빅텐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차가 지금 두 후보 간에 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달갑지는 않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네.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3일 정도부터 대선 캠프를 가동할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저희 연합뉴스 TV의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출마? 저는 뭐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저희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2일 출마 선언을 하고 3일 캠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제 캠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런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좌했던 보좌진들이 또 실장급들의 인사들이 지금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오늘은 또 좀 전에 민정실장까지 뭐 사직원을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이 후보를 만들기 위한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그 스케줄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제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시간이 5월 11일까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기간인데 따지고 보면은 한 7, 8일, 8일, 9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 성사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무소속으로까지 계속해서 이 후보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시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간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에게 갖는 시간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잠깐 여쭤봤지만 네. 이 부분을 물어봤던 이유는 그겁니다. 아직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기 맞습니다. 때문에 과연 네. 들어왔을 때 경선 치르지 않은 사람과 단일화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이 오케이 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적이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무총리를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당 내에서 뭐 기탁금도 지금 수억 원씩 내면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후보들도 후보들 개개인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일화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당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여기를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뭐 과거에 노무현 후보 때 했었던 것처럼 원샷 경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나오기 전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혹은 당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역시 우리 당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양해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지도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이제 승복 연설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힘을 보태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서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의 정치 여정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힘을 더 이상 보태지 않을 의사를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한테 러브콜을 계속 보내긴 하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홍준표 시장께서는 지금 탈당계까지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은 남아있는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돕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아드릴 수만은 없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8명으로 시작할 때도 모두가 원팀이 돼서 똘똘 뭉쳐야 된다. 서약까지 하고 시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 청년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후보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한동훈 후보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홍준표 후보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자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정계 은퇴. 제가 볼 때는 이 홍준표 시장께서 상당히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실망감에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안 된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언제까지 당내에서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성장해온 후보가 아닌 당 밖에 있는 후보에게 계속해서 눈길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더 큰 실망감을 가져오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이상 어차피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그 최종 후보보다는 지금 당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쳐다보는 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가 본인의 정계 은퇴뿐만 아니라
탈당까지 결심하면서 난 당에서 더 이상 당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겠다 이런 의지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아마 그런 분들이 이 홍준표 시장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다른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이제 표심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 같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저희가 또 성정을 알다시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굽히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수용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내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전원합의체를 또 바로 이렇게 회부를 하고 또 회부한 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빠른 선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글쎄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고 633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계속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이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4개월여가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있어서 조기 대선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재의 그러니까 국민들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 전에 선고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미 그 22일과 24일에 두 차례 심리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이 국민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2020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소심이 유죄였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때 뭐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던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심과 대법원의 그 결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심리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미 심리가 마무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22일, 24일로 볼 것이 아니라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 이후에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빠른 선고. 저는 뭐 이례적으로 빠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상시에 빠르게 선거법을 처리하겠다 했던 뭐 원칙 이 부분을 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대법원에서 언제 선고를 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어떤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빠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는 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 만에 특히 2번 그 기일을 잡고 이 선고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큰 이견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견들이 없다면 당연히 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들을 많이 동원해서 한 100여 쪽 가까운 결정문을 썼습니다. 그 결정문들에서 아마도 그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에서 그 저는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 빠르게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다라는 그 존중받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2심이 무죄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3심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확정되느냐, 유죄 취지냐 아니면 직접 파기 재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미 대답을 해주셨어요. 무죄 수용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예상을 좀 하시는지. 저도 뭐
원래 본업은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본 바가 있는데 항소심의 결론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적어도 김문기 안다 모른다 사건보다는 백현동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 취지로서 파기환송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만약 그런 생각한 대로 나오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이쪽에서는 무죄를 생각하시지만 유죄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는 어떤 영향이 또 무죄가 나온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일단 뭐 대법원에서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고를 기각하는 것 또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것 그리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파기 자판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지난 20여 년 이상 이런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무죄로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유죄로 하고 또 형량까지 직접 대법원이 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 자판 부분은 뭐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이고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것에 맞는 형량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될 것이고 그 시일이 6월 3일 그 조기 대선일까지 뭐 그 안에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유죄 취지로 그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이다라는 이 지위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대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겠지만 설령 그 결정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기 자판이 아니라면 큰 어려움 없이 대선은 끝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무죄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24일 날 있었던 두 번째 심리기일에 있어서는 재판연구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표결까지 했었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는 재판연구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여기에 있어서 선고를 하게 되면 적어도 6월 3일 전에 선고를 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84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이거든요. 네. 근데 헌법을 전공하고 있는 재판연구관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파기 환송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그 의미는 만약 선거가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네. 대통령의 지위에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습니다.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내일 선고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유죄 취지가 됐을 때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고 근데 고등법원은 아무리 빨리 해도 6월 3일 전에 선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고등법원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헌법 84조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 84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도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어쨌든 유죄 취지의 그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전공 재판연구관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같이 보고서 작성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